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정부의 2023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코로나19 예산이 대폭 축소되는 걸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제는 힘에 부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철저한 방역의 실천으로 지금 감소세를 붙이지 못하면 이제껏 이뤄낸 방역의 성과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모두 다시 한번 경각심을 높여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은 물론 당권 도전과 지방선거 출마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5년 뒤의 대선 등을 고려해 국민의힘 당내 세력을 넓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 합류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는 권영진 현 시장이 3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2강 체제가 됐습니다. 지하철 시위를 중단한 전국 장애인단체가 릴레이 삭발 투쟁을 시작하면서 시위를 비난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사과를 거부하고 비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다음 주부터 거리 두기를 모임 10명, 자정까지 영업으로 완화하고 감소세가 확실하면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은 모레 발표될 예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덕수 전 총리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음 달 3일쯤 총리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로 꼽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자신의 거취 문제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전날 윤 당선인을 만나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직접 총리를 맡기보다는 오히려 당선자분께서 뜻을 펼치실 수 있도록 본인이 정말 자기의 그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좋은 분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선인 본인의 뜻에 따라 국정 운영을 펼칠 공간을 주려면 자신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인수위원장직을 마치는 대로 당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뒤 당권 도전에 대해선 확답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 위원장의 고사로 일부 변수가 사라지면서 인수위는 인선 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급부상한 카드는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 총리 인선의 핵심 기준은 국회 인준 통과 여부에 있다며 한 전 총리를 유력 후보로 꼽았습니다. 관료 출신으로 진보,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되며 능력을 검증받은 데다 지난 2007년 이미 한 차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김한기 국민통합위원장, 임종영 전 금융위원장 등도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르면 오는 3일 초대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전망인 가운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상징하는 총리 인선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가 경정 예산 마련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정부에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협치에 공감대를 이루긴 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구상을 둘러싼 대립은 본격화가는 양상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 지도부는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등을 논의할 여야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문제, 하루라도 빨리 그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경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이 우리 인수위랑 함께 추경의 좀 그림을 좀 제시를 하면 속도 있게 또 완전하게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 생각이.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인수위원회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안을 만들어달라며 현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기재부에게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좀 만들어 달라. 기재부가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줄이면서 마련하는 것에 반감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어디선가 깎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자기부정이 되잖아요.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방침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교각 사루가 우려된다. 세입자 거주권을 후퇴시킨다며 날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놓고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인 예산안과 제도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인 기초의원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놓고도 민주당은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 때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것들을 함께 추진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인수위가 국정과제에 당연히 반영하겠다고 화답하면서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진 않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과제가 하나둘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수록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견제도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설치된 부동산 TF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 TF가 시장 정상화를 내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부동산 TF는 인수위 내부 조정과 의견 수렴을 위해 별도로 꾸려진 조직으로 대표적 규제 완화론자인 심교원 교수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제 금융 담당인 경제 1분과와 부동산 산업 담당인 경제 2분과 위원들이 참여하고 민간 시장 전문가 9명도 합류했습니다.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된다.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에 따른 구성이라고 합니다. 첫 회의에서 TF는 민간 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해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상향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동시에 소외,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개별 과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급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주택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시장 기능 회복 관점에서는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금 부담 완화와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또 다른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이행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심교원 교수도 임대차 3법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도 정부 소관으로 가능한 단기 방안을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간의 이제 어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민간 임대 등록의 활성화이고, 부동산 TF가 본격 출범한 만큼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방점을 둔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도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반발하는 여성단체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몇 개의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며 최종 판단은 당선인이 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6개 여성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면담에서 대표들은 여가부 폐지로 불거질 성평등 문제 등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부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독립부처, 성평등 정책을 담당할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특히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대신 현재의 여가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회가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때에 여가부를 폐지한다, 이런 공약은 그거는 너무 시기상조였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이 같은 의견을 잘 담아 몇 가지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당선인께서 판단하신다.
그런 과정 중에 여러분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잘 담아서 몇 개의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인수위는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 대신 삭발투쟁을 이어가기로 한 장애인 단체에 대해선 예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며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해당 분과 간사와 그리고 인수위원을 그 현장에 보낸 이유가 바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인수위의 정책에 그리고 또 다음 정부의 청사진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제안센터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과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부각되지 않도록 소통을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핵심 의제가 담긴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감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공식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논란은 김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가 해외 유명 제품으로 가격이 2억 원대에 달하는 데다 이른바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구매했을 거란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불거졌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해외 유명 보석 브랜드죠. 까리띠에의 표범 모양 브로치인데요. 안에 들어가는 보석에 따라서 가격이 우리 돈으로 2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를 방문했을 때 착용한 브로치와 비교를 해보면 고개를 돌리고 있는 방향도 자세도 전혀 다른데요. 실제 김 여사의 브로치는 국내 디자이너가 민화를 바탕으로 만든 제품으로 남대문 시장 같은 재래시장에서 몇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수도 여동생 부부랑 무지 가까워요. 근데 그 여동생도 그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동서가 대통령 동서가 카톡을 보내왔는데 부인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그 하나에 3만 원짜리다. 그래서 3만 원짜리 2개 6만 원짜리다. 그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청와대는 또 김 여사의 옷값은 모두 사비로 부담한 것이라며 특수활동비 같은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특수활동비로 옷을 지출한 사례가 나오면 옷을 반납하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뉴스가 있는 저녁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증거도 없이 협박과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선동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람들한테 찾아달라, 사례를 찾아달라, 그리고 협박하는 거고. 그거 뭐뭐라면 있지도 않은 일을 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건 바램을 얘기하는 거죠, 본인의.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뭐뭐라면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찾아놓고 얘기를 해야죠. 특활비를 썼던 증거가 여기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무것도 없지만 혹시라도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청와대의 공식 반박에도 불구하고 SNS에는 김 여사의 옷값이 27조 원에 달한다는 다소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청와대는 물론 검찰과 국정원까지 모든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자는 목소리까지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가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추대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강조했는데 껄끄러워진 불교계와의 관계를 풀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계의 최고 어른인 조계종 종정추대식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조계종 제15대 종정에 오른 성파 스님의 가르침, 차별 없는 존중이 우리 사회를 통합으로 이끌기를 기대했습니다. 종정이하께서는 모두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불경 보살의 정신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적극 협조해준 불교계 전체에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연등해를 취소하는 고귀한 용단을 내려주셨고 아낌없는 기부와 나눔, 봉사로 지친 국민과 의료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성파 스님은 문 대통령 취임 전부터 오랜 인연을 이어왔는데 지난 설 연휴에 김정숙 여사가 종정 추대를 축하하기 위해 직접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기도 했습니다. 개인적 인연도 두텁지만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조계종 종정 추대식에 참석한 것은 불심 달래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난해 정부가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했다가 불교계의 반발을 샀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문매를 맞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성파 스님과의 인연이 깊어 법회에 참석했지만 불교계와의 관계도 고려됐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에 등 돌린 불심 달래기 행보의 성격도 담겨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경기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히면서 막판 고심 중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맞대결이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을 두고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당 내에서는 이런저런 잡음도 나옵니다. 보도에 나연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합당을 포함한 정치 현안을 논의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 6일 지방선거 출마 지역이 정리됐는지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결국 경기도지사 출마를 굳히고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저희 당원과 당에서 출마를 강력히 요청했고 또 저도 출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출마는 결심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전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의 합당을 선언하며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당내 경선에 대처하겠다고 한 만큼 앞서 출마 의지를 밝힌 오선의 안민석,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과 당내 경쟁을 치를 전망입니다. 상대 진영인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결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 패배 이후 정계 은퇴를 고민해온 유 전 의원은 최근 당 안팎에서 경기지사 출마 요구가 이어지자 은퇴냐 출마냐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대표직에서 물러나 자맹을 이어온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도 처음으로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에 말을 아끼면서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텔레비도 보지 않고 마음 아파하시는 많은 국민들, 또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에 대해서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당이 성실하게 응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대선 지도부가 지방선거 전면에 등판하는 데 대한 불만도 큰 만큼 당 차원의 고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만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주당 이 이름으로 출마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그런 또 이 거물들이 뭐 몇 분 계십니다. 6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주소지 이전 마감일은 다음 달 2일. 유력 후보들이 저마다 입장 정리에 나서고 대진표 윤곽이 정해지면 지방선거 열기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대구의 첫 삼선 시장에 도전할 예정이던 권명진 대구시장이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2강 체제가 됐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삼선 도전 의사를 강하게 밝혀왔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권 시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대구를 이끌어야 한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이 대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이 대구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권 시장의 출마 포기는 우선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원과 무소속 출마 경험이 있는 출마자의 경선 감점 규정을 25%에서 10%까지 줄인 것도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이 페널티를 적게 받게 되면서 공천 경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권 시장의 갑작스러운 출마 포기 선언이 대구시장 선거 판도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2강 체제로 재편되면서 유력 후보였던 권 시장 지지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여기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과 정상환 변호사, 권용범 전 대구경북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경선에 뛰어드는 후보군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심을 등에 업고 실제 출마할 경우 대구시장 선거판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성존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고 릴레이 삭발 투쟁에 돌입하면서 시위를 비난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가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하철 시위 중단 선언 다음 날 오전 서울 경복궁역. 출근 시간에 맞춰 장애인 단체가 철제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걸고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전날 시위 현장을 찾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장애인 관련 예산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매일 이어오던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는 대신 삭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삭발 투쟁을 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4월 20일에 제대로 된 답변이 없으면 다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할 것입니다. 삭발식 이후 약속대로 지하철 탑승 시위는 없었습니다. 장애인 단체 회원들은 각자 흩어져 4호선 해화역으로 이동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다음 달 20일까지 인수위 답변을 기다리면서 매일 한 사람씩 삭발식을 이어가고 열차 지연은 없게 하겠다는 게 단체 입장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27번째 순서를 앞두고 잠정 중단됐습니다. 당장의 불편은 해소됐지만 인수위 답변에 따라 언제든 시위가 재개될 수 있는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앞서 장애인단체는 출근길 시위에 대해 시민을 볼모로 잡는다고 비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특정 장애인단체의 의견에만 기댄 채 시위 방식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단체 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장애인의 권리, 무시되어 왔던 이런 장애인 권리를 외치는 하나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갈라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곧바로 SNS에 뭐에 대해 사과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요구부터 하라며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전장현을 향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 불편을 야기해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잘못된 의식은 버리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중재로 지하철 시위는 중단됐지만 이준석 대표의 이딴 발언으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제 의사를 밝히는 게 그게 좋다고 생각한 거죠.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지 대선까지 2번을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총리에 대한 추천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좋은 장관 후보들을 추천할 생각입니다. 네, 유력한 총리 후보로 꼽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은 무엇이고 새 정부의 초대 총리는 누가 될지 전국 상황을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안철수 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렇게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그것이 당선인의 생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네. 좀 맡아주시죠라고 하는데 아유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고사라고 흔히 부르는데 딱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정도 총리직에 대해서 하마평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선을 딱 긋는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유력한 총리 후보였기 때문에 이제 고사라는 표현도 나옵니다만 근데 뭐 갖고 있는 주식의 백지 신탁 고위 이제 관료가 되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요?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듣고 맞다고 얘기하기에도 참 겸연쩍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요. 안랩 주식 18.6%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주가로 계산을 하면 한 2천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거를 다 그냥 팔라고 만약에 해버린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충돌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매각을 안 해도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는 어쩔 수 없이 매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 그 국무총리를 맡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익 균형을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시장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선출직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럼 팔아도 되죠. 선출직이 된 거니까요. 대통령이 되는데 2천억 원 팔아서 그냥 매각해서 가져도 되죠. 기업 같이 운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총리직은 좀 다르잖아요. 아무리 파트너라 하더라도 총리는 뭐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1년, 2년 안에 끝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172석인 야당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총리직을 맡았다고 해서 그게 꼭 빛이 난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균형을 생각했을 때 굳이 총리직을 맡으면서 주식을 다 매각하느니 안 맡고서도 충분히 갈 길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저 당에서 총리직을 한번 나한테 권하도록 한번 부딪혀보자, 한번 열심히 뛰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당선인 주변을 둘러싼 윤핵관들을 생각하니 야, 저 사람들을 뚫고 내가 총리직을 따낸다는 것도 좀 막막하고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을까요? 오늘 비가 왔잖아요. 꼭 일기예보 보고 비가 오는 줄 압니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 있는데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선인 주변의 기류를 저는 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얘기했거든요. 당선인이 혹시 총리 제안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안받은 적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동정부 만들겠다고 하고 국민들 모두 다 책임 총리 맡을 것 같다고 다 생각해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 손으로 갈 거라고 다 믿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은 당선인이 얘기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순서로 보면. 근데 온갖 하마평이 다 나오면 이렇게 하마평이 나오는데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너무 욕심 부리는 거라는 생각이 당선인 주변에 있었던 거 아니냐. 남들은 당연히 나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맞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이름은 다른 데서 계속 나오면 나를 빼고 싶다는 뜻인가? 그렇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예보 안 봐도 하늘 보고 흐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마 주변에 간청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지금 위원장이 이제 당 대표를 맡으면서 국민의당을 이끌어오는 과정에서는 주변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의 힘도 적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랬던 사람들,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지방선거 많이 나갈 겁니다. 근데 아마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총리로 가가지고 우리 챙겨주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으로 돌아오고 어찌 됐든 간에 총리 맞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우리 공천에도 좀 도움 주고 지금 당대당 통합 얘기하잖아요. 뭐 지금 이제 흡수 통합 형식으로 가는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지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길 기대하는 마음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점이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국무총리를 안철수 위원장이 맡고 안철수 위원장과 가까웠던 당에서 내각에 들어가고 막 이러면은 지방선거에서의 지분은 이제 좀 놔버려야죠. 이쪽에서 많이 차지했으니까.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강요로 나간다면. 국무총리로 갔는데 당내 이 공천 문제까지 개입한다고 하면은 진짜 욕심 많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총리 안 맞는 대신에 오늘도 밝힌 것처럼 좋은 사람 추천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원래 안철수 당시 이제 후보가 단일화할 때 몫으로 받은 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있어요? 과학기술 분야나 이런 쪽은 안철수 후보한테 맡긴다는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윤석열 당선인도.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 있는 장관 자리들은 안철수 지금 위원장이 추천할 몫을 갖고 있다. 그 정도만으로도 얼마든지 조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남들이 다 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던 그 총리직에 가지 않는다면 그럼 어디로 갈 건데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철수 위원장이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죠.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합당 이후에 어쨌든 그 정당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들리고요. 당연히 저는 뭐 제가 당대표로서 안철수 대표께서 합당 이후에 당에서 역할하신다 그러면은 그분은 뭐 당연히 환영해야죠. 선대위원장 역할 이런 걸 기대하신다면은 그러면 당과의 일체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대위원장 같은 걸 기대하신다면 당과의 일체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당과 일체하기가 어려우니까 안 된다는 뜻같이 들리는데요. 맞아요? 이준석 대표는 확실하게 본인이 원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아이돌 그룹으로 얘기하면 내가 센터다. 내 옆에 또 다른 누군가는 없다. 이거 확고하게 어떤 자신감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사실상 같아요. 5월 9일까지는 인수위원장으로서 뭔가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조금 시간도 빠듯해 보이긴 해요. 네, 지방선거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당에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사람을 넣던가 아니면 그 정도의 창구는 갖고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영향력을 뭐 행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 얘기 계속 나왔는데 그거는 안철수 위원장의 말이 저는 맞을 거라고 봐요. 아니 서울시장까지 거쳐서 지금 대선 후보까지 갔다가 단일화했는데 어떻게 다시 또 되돌아갑니까? 왔던 길을.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뭐 친유승민계라고 불리는 이준석 대표 몫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를 만약에 나가게 되면 그러면 서울시장으로 또 나갈 겁니까? 오세훈 시장이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 지금 몇 개월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선거 출마도 언론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기대감이 만들어낸 그런 이제 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출마하지 않으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의 길, 문재인의 길을 가는 방법을 선택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뭐 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승리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공을 하나 쌓을 거고 그 다음에 선거가 사실은 총선은 멀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4년에 있거든요. 2년 뒤에 있는데 그 사이에 당대표 선거가 지금 내년에 끼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당대표를 거쳐가면서 당대표를 통해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당내 주류로서의 지분을 가져가는 것. 그동안에 이제 제3지대에 있으면서 소수 정당의 서러움을 톡톡히 겪었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당화하는 작업에 매진할 것이다. 당분간은 쉬더라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사장을 맡든지 대표이사를 맡든지 아니면 미래전략실 실장을 맡든지 뭘 맡아야 자기 역할을 하고 지분을 넓히고 뭔가를 할 텐데 그래도 당에서 뭘 맡아야 뭘 할 텐데 아무것도 안 맡은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과 뭐를 해낼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김한길 뭐 예를 들면 위원장하고 뭐 손을 잡고 뭔가 세력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내 세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다시 재편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손만 잡고 같이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닐 거고요. 예. 물론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지분이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예. 더군다나 지금 당선인의 일종의 최측근 같이 멘토처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도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근데 단순히 멘토로서만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도 김한길 위원장이 들어와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견제를 하잖아요. 틀림없이 정계 개편 노리고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뭔가 통합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거기에 다른 경쟁자가 없는 거죠. 혼자 딱 앉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재편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만큼 뭐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만약에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하면은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김한길 위원장이 다음번 대선에 나간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김한길 위원장의 힘을 좀 빌려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좀 왕성하게 활동을 좀 해가면서 자기 지평을 좀 넓혀가는 작업을 계속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당, 국민의힘 두 당을 합친 당의 어떤 이제 중추 역할을 하다 보면 모르죠. 이제 다음 대선 때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을 계속 쌓아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박수 받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 지도부에 당장 저는 도전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당과 당이 만나가지고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이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지분을 주십시오. 그런데 안철수 대표한테 당 지도부 역할을 맡아서 공동대표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기에는 글쎄요. 거기까지 단계가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저는 휴지기를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고 난 다음에 얘기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 좀 멀리 남은 얘기니까 이제 이쯤에서 접고 그럼 총리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인사회기만큼 틀릴 가능성이 높은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상되는 얼굴들 띄워드릴까요? 한번 골라보시겠습니까? 운세를 점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뭐 화면에 막 올라왔는데 야, 이거 총리 후보들이 올라온 건지 내각 자체가 올라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명이네요. 근데 지금 5배수로 압축이 됐다, 3배수로 압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배수로 압축이 됐다고 하는 데에서는 뭐 한덕수 전 총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압축이 됐다고 얘기하거나 물망에 잘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최준경 전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불안이 굉장히 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총리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과거 경력으로 보면 뭐 호남 출신이기도 하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총리를 지내기도 했었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주미대사를 지내기는 했지만 근데 보수 인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이미지가 저는 더 색깔 면에서는 좀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최준경 전 장관은 조금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들어갔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식경제부 장관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또 한미협회장을 또 지냈어요. 그러니까 대미 조야의 인맥들을 갖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고 막판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지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판에 갑자기 한 명이 툭 튀어나왔다고 하는 거는 저보고 만약에 누구 한 명을 이렇게 틀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만약에 찝으라고 하면 좀 최준경 전 장관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등장한 굵직한 인물, 뭔가 있으니까 갑자기 이름을 사람들이 떠올린 걸 수도 있는데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까지 그럼 했다고 치고 이제 민주당 지방선거 체제에 이제 돌입해서 뭔가 움직이려고 애는 쓰는데 윤호중 위원장하고 김동연 대표가 만났던 얘기도 있어요.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저희 당에서는 정치 교체를 위한 그동안의 약속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우리 또 김동연 대표님께서
이제 통합이 이루어지면 함께 정치 교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함께 저희 새로운 물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정치판을 바꾸고 또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정치 교체의 그런 뜻을 실체로 옮기는 일을 차질 없이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정치 희망을 꼭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김동연 새로운 물결의 대표가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물결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뭐 정치개혁 공동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지 저 정도로 한 두어 달을 뛴다면 지방선거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당과 정당이 만났다고 하면은 당세가 그만큼 양쪽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시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새로운 물결이 그 정도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아니고, 예. 그럼 결국은 일종의 명분을 가지고 오면서 실리를 취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예. 이 정치개혁 공동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긴 로드맵을 가지고 민주당이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분을 더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계속 정치 교체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교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대선 때 민주당이 약속했던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했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김동연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의 길이기도 하면서 이재명의 길이기도 하고 김동연의 길이기도 하고 지방선거 승리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나눠서 얘기하자면 첫째로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상임고문이 다시 정치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을 갖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의미는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게 정치 개혁이잖아요. 이미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하고 그러니까 김동연 대표하고 손을 잡고 정치개혁 기구를 통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게 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자연스럽게 김동연 후보가 만약에 경기지사나 어디든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있어서도 기대감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김동연 대표가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왔을 때 경기지사에 이제 출마한다라고 입장을 밝히면 자 외부에서 그래도 힘들어 모셔왔는데 경기지사 후보 드립시다라고 하면 당내에서 그거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요라고 이미 뭐 밝힌 사람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기존의 민주당 경선 룰 그대로 치르면은 불리할 거 아닙니까? 저 김동연 대표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그 잘 얘기를 할 수 있는 인사를 만나서 얘기 들었을 때도 그랬고요. 민주당 내에 들어가서 경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쿨하게 내가 내 당내 경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 또 5대 공천 원칙을 발표했거든요.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예외 없는 기준 적용의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할 의지를 민주당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시장의 경우에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의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계속 아마 후보를 찾는 작업을 할 거예요.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민주당이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4월, 5월 국회 내에서 뭔가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좀 더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외부 인사가 정말 국민들이 알만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외부 영입했을 때 그때 그 인사가 들어옴으로써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일종의 깃발을 드는 효과가 나타날 거거든요. 서울 경기지사를 누굴 세우느냐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경기지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보다 5% 이상 이긴 곳이기도 하고요. 경기지사를 지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정치교체에 관한 부분하고 함께 김동연 대표가 나가서 당내 경선을 함께 거쳐가는 과정을 통해서 당내 갈등을 조금 불식시키고 그러면서도 좀 더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선거를 뭔가 좀 역동적이고 이전하고 다른 방식으로 치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새로 영입한 어떤 큰 인물 때문에 룰이 바뀌거나 잡음이 생기는 것 자체는 그럼 이제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 임명했을 때도 당 주류가 다 가져가는 거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각자 당내에서 아니 다 나올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또한 계파도 다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중진급이 나왔는데 외부 인사 데리고 왔다고 그냥 탁 꽂아버리면은 당내에서 당장 파열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 원칙에서 아무도 거기에 예외 적용이 없다. 오면 무조건 경선 거쳐야 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일부러 세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서울시장 경기지사만큼 뜨겁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권영진 시장 불출마 선언은 아까 뉴스 나갔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했으니까 일단 뭐 얘기 대상에서 완전히 이제 빼는 거고,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다가 또 유영아 변호사, 그다음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대전 MBC 사장. 한 지금 10명 4명이 정도 후보가 떠올랐는데 있다 그래요. 더 있을까요? 예, 10명 정도 후보가 나온다고 10명. 지금 얘기합니다. 오.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 인사들이 또 있겠군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요. 지금 뭐 이강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홍준표, 김재원. 그 안에서 이제 권영진 시장이 중간에 놓여 있었는데 여론조사 상으로는 그렇게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한때는 3선 첫 대구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윤석열 당선인하고 깐부라고 또 얘기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 권영진 시장이 일단 현직 시장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진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강구도로 치러지는 상황에 유영아 변호사가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입장문 낸 걸 보니까 이번 주 중으로는 결정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뜻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예. 왜냐하면 제가 왜 출마하게 출마를 왜 해야 될 것인지, 출마하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한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보통 정치헌법으로 얘기하면 문법에서는 이거는 출마 생각이 있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으로 내려간 상황이고 호위무사를 자처하잖아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가가지고 인사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누군가를 키우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유영아 변호사가 된다. 그러면 아마 선거판이 요동치는 현상이 발생할 거고 유영아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얼마나 받아서 움직일지는 아무도 사실 모르잖아요. 안 만나주니까.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가 대리 정치를 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러면 홍준표, 김재원 의원이 아주 난감할 것 같은데요. 기존에 당 조직이 갖고 있던 표는 홍, 김 두 사람이 일단 나눠서 가져갈 테니까 새로 유영아 변호사가 박 전 중간에 새로운 힘으로 대통령의 떠오른다. 영향력이 어떻게 꽤나. 투사되는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 지역이 아직도 일종의 이제 동정론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지지세로 말하면은 박 전 대통령 지분이 적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유영아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분신처럼 화신처럼 하면서 뭔가 그 대구 경북 지역을 정치를 자꾸 움직이려고 할지 안 할지 그걸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간담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우선 수사권 폐지를 놓고도 이견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명칭은 간담회였지만 일부 현안을 놓고는 경론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는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을 문제 삼아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은 그 공수처의 생명선, 생명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론했습니다. 김진욱 처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건을 수사 중인 데다가 독립기관의 수장에게 거취 표명을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일자 인수위는 불신 여론을 전달한 것일 뿐 거취를 압박한 게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공수처가 온전히 뿌리 내리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이미 임기 완주 의사를 밝혔던 만큼 자진 사퇴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간담회에서는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우선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입장 차이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고의적인 수사 지연, 사건 떠넘기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면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우선 수사권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공수처는 제19 감싸기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이게 없으면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는 시각이 달랐고요. 이 밖에도 인수위는 언론인 등 민간인 통신 사찰 논란에 대해 무분별한 권한 남용을 지적했고 공수처는 통신수사 심사관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 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나이 기준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조정되는 방안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촉법 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촉법 소년 엄정 대응 의지를 전한 겁니다. 점점 흉악범죄들이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대응이 현재의 촉법소년 기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은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만 받는 촉법 소년 나이를 만 10에서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최근 소년범을 다룬 드라마도 큰 인기를 끌면서 범행 수준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도 촉법 소년은 매년 늘고 있는데 지난해 촉법 소년 만 900여 명 가운데 80% 가까이는 만 12세, 13세 소년이었습니다. 여론을 의식해 이번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은 앞다퉈 소년법 개정 공약을 걸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만 14세인 촉법 소년 기준을 12세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나이 기준을 밝히진 않았지만 법무부까지 촉법 소년 나이 하향화 문제에 가세하면서 법 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탈 거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처벌 강화가 소년 범죄 감소로 이어질 거란 낙관엔 물음표가 붙습니다. 처벌 강화로 경각심은 높아지겠지만 전국에 단 한 곳인 소년 교도소로 지금보다 많은 아이들이 몰린다면 재범 방지에 오히려 큰 어려움이 생길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출원한 이후에 재범 방지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이것은 다시 소년범에 대한 혐오를 동반할 수 있어서 촉법 소년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과제도 있습니다. 현 정부도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흐지부지 됐고 촉법 소년 나이를 만 12세나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5개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상교섭권 이관을 놓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막판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이 같은 부처 간 갈등에 대통령직 인수위는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밤늦게 취재진에 보낸 문자에서 통상기능 이관 관련 사실 왜곡을 비판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해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 부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가 발끈하고 나선 데에는 한 언론의 보도가 발단이 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미 정부 고위 관료가 이달 중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기사의 출처가 산업부 관계자라고 보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격앙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기사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외교부의 비판에는 공식 반응을 삼가고 있습니다. 통상 교섭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는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급망 관리 등 경제 안보 현안에 대처할 정부 내 역할 재조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통상은 자유무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개방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처를 다시 설계해야 되는데 부처 이기주의처럼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는 통상기능 이관 여부는 인수위가 다음 달 초 내놓을 정부 조직 개편안 초안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 등의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 관계는 다시 경색되는 모습입니다. 이영채 일본 게센여학원대 교수와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 역사 교과서인데 이게 지금 고등학생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게 되는 교과서입니다. 네, 검정 교과서니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다 모아서 심사한다는 뜻인데 몇 종이나 있었던 겁니까? 네, 작년에는 사회과 필수 과목을 검정을 했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사회과 선택 과목들, 즉 지리 세계사 과목들을 했고 예. 주제계는 14개 회사에 약 239개 정도 종류의 책을 심사를 한 겁니다. 예, 14개 회사 거. 그러면 나름대로 일본군 또는 뭐 전쟁 위안부, 강제 연행 이런 말들을 쓴 교과서는 도대체 몇 종류나 있었던 겁니까? 네, 실제 종류별로는 다양한데요. 이번에 가장 큰 특성은 예를 들면 독도에 대해서 일본은 이게 일본 고유 영토다 또는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 예. 이러한 형태들이 거의 12개 정도까지 확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강제 연행이라는 단어를 빼고 모집이나 공고라는 동원이라는 의미로 모든 교과서 내용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일본군이라든지 종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한 교과서 외에는 거의 모든 용어가 위안부만으로 지금 다 통일되었다는 것이 조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예 일본군 위안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들어있지 않은 그런 교과서들도 많습니까? 이제 위안부라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교과서는 이번에 단 한 권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본군 위안부라고 쓰지 말고 그냥 위안부라고만 써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강제 연행이 아니고 그냥 동원 대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써라.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은 검정에서 그럼 통과가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일본은 2014년에 문부성이 교과서 검정 기준을 마련을 했고 또 2018년에는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라고 해서 여기에 이 위안부 또는 강제 연행 이런 부분들을 빼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었죠. 여기에 따라서 이 교과서 회사들이 수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이 교과서는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교과서 회사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일본 정부의 방침에 맞추어서 다 수정을 했다.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인 강제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 군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행정을 갖다가 다 동원해서 움직였다. 이런 것들을 이제 빼려고 하는 것 같고, 강제 연행을 이제 집었는데 그럼 자발적이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건데, 조선과 관련돼서는 빼고 중국과 관련돼서는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사실인가요?
네, 일본은 중국과는 중일 전쟁을 하는 등 전쟁을 수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노동자들의 강제 동원이라든가 인적 피해의 대상은 배상을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한국과 대만은 일본의 합법적인 식민지이고, 즉 이것은 일본 국민들처럼 자발적인 동원이나 모집에 의한 것이지 강제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 간에 있어서 강제 동원 또는 일본군 위안부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라고 스가 정부는 작년에 이것들을 다 통일시켜서 여기에 이번 교과서에 전체 적용을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학생들은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고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그러면 일본 학계나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본 역사학계나 일본 현장의 노조들이 물론 일본의 역사 수정지라든지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하지만 일본은 현재 사회운동, 평화운동이 고령화되어 있고, 또 이러한 일본 교직원 노조들도 약화되어 있고, 또 일본의 아베 정권 이후에 보수 정권이 등장하고 미디어가 우익화되면서 실제 여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산케이 신문 등은 이번 역사 검정 교과서에 대해서 즉 아직도 독도를 불법 점령이라고 쓰고 있지 않다라든지 일본군 위안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교과서가 있다라고 아직도 문제가 많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우익들은 오히려 이런 교과서 왜곡을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세계사 교과서 같은 경우는 독도 얘기를 굳이 쓸 필요도 없는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독도를 갖다 일부러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 개 있습니까, 이런 게? 원래 이 사회과 필수 과목에서 지리, 사회 등의 과목들은 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독도를 이 일본의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 이걸 표기를 해왔는데 지금 세계사라든지 일반 선택 과목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은 세계사라든가 이런 과목은 세계사적 입장에서 이 영토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주변국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세계사 과목이라든지 선택 과목까지 전체에 개입을 했다는 것은 일본 중심의 역사관으로 모든 교과서를 쓰겠다라는 이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선 이후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도 그렇고 여러 차례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일본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 일본 키시다 내각이 그리고 보수 진영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 안도하고 또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매우 우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비해서 역사 인식 등에서 일본의 입장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오히려 우호적인 정권이 일본에게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계하면서 일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원칙을 지키고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혹시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물론 양쪽의 의지가 있는 만큼 취임 전후에 특사 외교가 있을 수 있고 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7월에 참여연 선거가 있고 여기에 한국이 징용 배상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큰 양보를 하지 않는 한은 바로 한일 회담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한국의 6월 지방선거 그리고 일본 참여연 선거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선인 측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일 관계를 꾸려가자는 얘기인데 지금처럼 종군 위안부 문제, 독도의 영유권 주장 이렇게 일본이 주장을 되풀이하면 국내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새 정부는 대일 정책이 결국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네, 이전 정부에 비해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를 바라는 것은 윤석열 신 정권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 문재인 정권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요. 예. 문제는 이번에 교과서 검정에서 보이듯이 일본의 보수화와 우익화가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것은 한일 관계가 양 정상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박근혜 정권 시기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한일 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상세히 검토하고
오히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 개선을 하기 위한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또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심각하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케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0만 명대로 다시 올라선 가운데 정부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모임 10명, 자정까지 영업으로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것과 감소세가 확실하다면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42만 4천여 명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4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만 6천 명 줄면서 감소세는 뚜렷합니다. 정부는 여전히 하루 평균 30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전파력이 큰 스텔스 오미크론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주 전부터 확진자 발생은 최고 구간을 지나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되고 더 분명해지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고령층 환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30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432명으로 지난 24일 469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사망자의 61%는 80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위중증 환자 최대치를 당초 2,000명 내외에서 1,300에서 1,700명 수준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과 먹는 치료제 처방 등으로 중증화율이 낮아진 효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원회는 오미크론의 정점이 확인되기 전에 거리 두기를 완화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당장 사적 모임 10명과 자정까지 영업으로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더 나아가 확실한 감소세가 확인되면 영업시간 제한을 즉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코로나 정점이 지났다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바로 영업시간 제한 전면 폐지까지를 고려한 인수위 측은 11개 기관 중 9곳이 유행 정점을 지났다고 결론 내렸고 전문가 그룹 절대 다수도 정점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의견을 반영해 오는 금요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증가 양상이 이전과는 달리 확진 이후 일주일 시차를 두고 초기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동안 이런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령, 기저질환자가 집중된 요양병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신규 사망자는 432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확진자 발생은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위중증 사망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전 대유행 때는 확진 이후 2, 3주 시차를 두고 사망자가 늘었지만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현재는 이보다 초기에 사망자 증가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인한 사망 외에 기저질환 악화에 의한 사망까지 혼재돼 이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와 한 일주 정도 차이를 두고 증가하고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좀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사망 추이는 현재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예상할 수 없다며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60살 이상 고령 감염자가 전체 확진자의 2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고령 기저질환자가 집중된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숨진 환자만 1,000명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95%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고령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 이런 시설에서
고호도 격리 등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없는지. 우선 요양병원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면 핫라인을 통해 중증 전담 병상으로 재빨리 전원하고 요양시설 입소자는 경증이라도 65살 이상 기저질환자라면 병상을 배정해 입원 치료하게 했습니다. 이외에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해 중증 진행을 막고 요양시설 종사자도 확진되면 격리 기간을 기존 일주일에서 사흘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해 6월에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서도 앞으로 6개월 안에 징계 절차를 거쳐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 중입니다. 고수본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은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개발 시행사 HDC 현대산업개발의 등록관청인 서울시가 국토부 요청으로 징계 절차를 밟아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해 시설물 구조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 또는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해 관련 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겁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붕괴 원인을 제공하고 현장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점이 꼽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간 입찰 참가 등 건설 사업자로서의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단 행정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철거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이 나오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가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전담 조직을 꾸려 6개월 안에 등록 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네,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의 우리나라 부분입니다. 뭐 잘하고는 있는데 가계 부채가 여전히 취약하다. 대출 규제를 갖다 더 강화하고 확실하게 해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IMF는 왜 우리나라 가계 부채를 자꾸만 지적을 하는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IMF 기준으로는 GDP와 가계 부채를 비교할 때 가계 부채가 65 내지 80% 정도 되면, 물론 그 나라의 경제 여력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65에서 80 정도 되면 이거는 벌써 성장을 떨어뜨리고 위기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것도 높지만 다른 나라와의 비교해서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그러면 결국 한국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부담 강도는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강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에서 2021년까지 가계부채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시면 우리나라, 다른 나라들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월등히 빨리 올라가고 있죠. 더군다나 100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규제해서 취약차주, 신용이 낮아서 갚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돈 빌린 사람들의 비중을 줄이고, 고신용차주, 그래도 신용이 높아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넉넉한 사람들의 비중을 높이자는 거죠. 그리고 대출의 전체 규모도 줄이는 중입니다. 보시면 애쓴 결과 2017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신용이 높은 돈 빌린 사람들의 비중이 꽤 높아졌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보면은 담보로 맡긴 것에 대한 비율이 53.5로 빌려가던 것이 43.3으로 좀 이제 안정적으로 약간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지표상으로 보면 가계부채의 위험을 겨우겨우 묶어두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선 이후에 정책 방향이 확 뒤바뀌는 거죠. 보시면 자, 대출 문턱을 확 낮추자고 이제 새 정부는 결정을 했는데 IMF는 더 강화라고 한다. IMF는 대출을 조이라고 하는데 당선자는 이미 공약상 그렇게 공약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보수신문이나 진보신문이나 다 똑같이 지적을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가 부동산과 연계된 가계부채 문제일 겁니다. 보시면 뭐 아시는 대로입니다. 금리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집값이 이제 겨우 잡힐만 한데 대출을 갖다 확대하면은 집값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가다가 거품이 꺼지면 금리는 인상됐는데 거품은 꺼져가지고 돈 빌려서 집 산 사람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긴급 대출들을 다 했는데 만기가 돌아왔을 때 연기해주고 해서 한 4번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은 연장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잠재적인 부실로 지금 누적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과제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도록 언론은 민생 현장과 전문가의 분석, 비판 등을 두루 균형 있게 보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인수위원회가 알아듣죠. 그런데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경산의 어떤 지구는 개발이 호재로 부동산에 훈풍이 불고 있고, 광주의 어디는 뭐 역시 훈풍이 불면서 어느 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고, 이런 식입니다. 훈풍, 핑크빛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겁니다. 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